예, 안녕하세요. 신광철입니다. 오늘도 역시 한단국이 원본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이 역사에 대한 관심을 어느 순간 갖게 되면서 느꼈던 것은 제가 앞서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모든 역사는 왜곡이 됩니다. 왜곡되는 역사가 정상적인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과 주관을 가지고 쓴다는 것 자체가 왜곡이고, 그 다음에 필요성에 의해서 당연히 왜곡이 됩니다. 그 왜곡되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볼 때입니다.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역사입니다. 한 나라를 건국을 했는데 그 나라의 정통성을 이어받으려고 그러면, 자기가 가지려고 그러면 앞서 있었던 그 내가 당연히 이 정권을 가져야 되는 그 정당성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역사 왜곡의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역사는 왜곡이 되는데, 왜곡이 되더라도 있는 역사 사실 자체를, 있는 것마저도 없애버리는 것은 분명히 역사의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왜곡이 되더라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정도까지는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개인의 인생사도 왜곡이 됩니다. 자신의 일기를 다 적지 않습니다. 아주 치명적으로 부끄럽고 적고 싶지 않은 내용은 빼고 적는 겁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왜곡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고대에 분명히 위대한 국가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저는 볼수록, 공부를 할수록 제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한단국의 원본을 읽다 중에서 단군세기편을 6번째 시간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이건 제가 쓴 책입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꾸준히 그냥 있는 원문 그 자체를 제가 읽고서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래도 봐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에 제가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똑같이, 왜냐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내용이 오늘은 조금 길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7번째 단군 되시는 분, 그 단군의 이름은 여을단군입니다. 이 여을단군에 대한 이야기를 원문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제가 읽는 것도 참 쑥스럽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이걸 봐주시는 것도 또 너무 고맙기도 합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을단군의 제2원년은 기사년이다. 뭐 어떤 큰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바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제52년, 이분이 총 제2한 년이 68년인데 52년째 될 때의 얘기입니다. 제52년 경신년에 임금께서 오가와 함께 두루 나라를 순수하셨다. 개사성 부근에 이르러 푸른 도포를 입은 노인이 찬미하는 노래를 지어 바쳤다. 찬미하는 노래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성인의 나라에 살면서 기쁜 마음으로 성인 나라 백성이 되었네. 임금님 밝은 덕 어긋남이 없고 임금님 훌륭하신 것도 도 치우침이 없으니 백성이여 이웃이여 근심과 괴로움을 볼 수 없어라. 그러니까 진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뭐 우리가 특별히 이거다라고 건질 만한 내용은 현재 여기서는 없습니다. 임금께서 이 찬양하는 노래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야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 짐의 덕닦음이 일천하여 백성이 바라는 바에 보답하지 못할까 두렵도다.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찬양한 만큼 내가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이분의 그 덕은 상당히 높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38년 병자년에 여을단군께서 붕어하셨다. 붕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신 것을 붕어, 사망하신 걸 붕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군이나 그러니까 왕이 사망한 것을 붕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밑에 대군 정도나 그 왕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망하는 것을 조리라고 얘기하죠. 근데 일반인들이 죽는 것은 그냥 사망한다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고, 태자 동엄께서 즉위하셨다. 그러니까 태자가 있는데 태자가 즉위를 한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제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엄단군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도 지금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더라도 제가 원문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문 그대로는 제가 읽고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엄담군의 제2원년은 정축년이다. 제20년 지배특 사람이 와서 방문을 바쳤다. 제49년 을축년에 동엄담군께서 붕하하셨다. 지배특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다른 거하고 뭉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세입니다. 19세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9세 단군은 구모수 단군입니다. 구모수 단군의 제2원년은 병인년이다. 제24년 기축년에 남상인이 입조하였다. 입조라는 것에 여러분들의 의미를 가지고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조자를 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입조하였다.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4년 김인년이 지리수기, 사람 이름입니다. 지리수기 주천역과 팔괘 상중론을 지었다. 제55년 경신년에 구모수 단군께서 붕하하셨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가 출신 고을이 즉위하였다. 여기서는 제가 이제 살펴볼 때 요 입주와 그 다음에 지리숙 주천역과 팔괘 상중론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가 출신 고을이 즉위했다는 건데 즉위하는 방법이 제가 환단고기를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은 세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조자, 입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입조하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조자가 동북아에서는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환단고기를 공부를 하고 제가 우리나라 고대사를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 동북아의 문명의 출발은 분명하게 고조선과 단국에 있었다고 저는 확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국가가 환국이고 그 환국에서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환웅께서 동북아에다가 나라를 세우는데 이것이 배달국입니다. 이 배달국이 단국이고 이 단국의 대를 이어서 나라를 다시 연 것이 고조선입니다. 근데 이 고조선이 동북아 문명의 기초가 되고 동북아 문명 또 세계 문명까지 연결되는 어떤 그 중심적인 역할을 분명히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조자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조자는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잔을 올리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조자의 의미는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그 조자에 대한 설명을 제가 문자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여기서 할 상황이 아니고 이 조자가 우리 동북아에서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이제 조선이 있죠. 우리가 고조선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 고자는 빼버리고 조선이 남습니다. 조선입니다. 그 다음에 조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그 문맥 속에 입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으로 들어가는 게 입조입니다. 벼슬을 하는 것도 입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조복이라는 말은 조선의 옷이 아니라 조정의 정식 큰 행사를 했을 때 우리가 입고 들어갈 그런 옷들을 조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왕조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자입니다. 그럼 왜 이 동북아에 있었던 중국과 한국과 일본 모두 이 동북아의 그 문명권에서는 왜 이 조자에 대해서 이렇게 다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단어로 자리를 잡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동북아의 문명 출발이 단국에 있었고 단국을 이은 고조선에 있었는데 이 두 배달국과 고조선의 문명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또 더 많은 전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동북아 자체 내에 큰 문명권을 차지하게 되고 일본 문명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 저는 이 조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묘 중에서도 종묘할 때 우리가 종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상들의 그러니까 왕의 조상들의 묘, 왕들의 묘를 모셔놓은 곳이 그 신의를 모셔놓은 곳을 종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조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북아 문명을 얘기할 때 이 고조선의 문명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단어에서도 여러분들은 만나보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조선, 조공, 입조, 조복, 조정, 왕조, 그 다음에 종묘까지. 지금 중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게 문명 출발이 여기서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지금 문자에서도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20세 단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을단군입니다. 고을단군 제2원년은 신유년이다. 제11년 신민년 가을에 태양이 무지개를 꿰뚫었다. 제40년 경자년에 공공인 공흘이 구한지도를 만들어 바쳤다. 제43년 계민년에 사해가 평안하지 못할 때 고을단군께서 붕하셨다. 태자 소르께서 즉위하셨다. 여기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만한 것, 이건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아닙니다. 가을에 태양이 무지개를 꿰뚫었다. 어떤 현상인지 제가 이건 짐작을 해봐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태양이 무지개를 꿰뚫었다. 태양이 떠 있는 상황에서 무지개가 뜨는 건 이해가 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설명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40년 경자년에 있었던 것은 공공인 공휴리 구한지도를 만들어 바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는 벌써 여긴 지금 벌써 고조선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한민족을 얘기할 때 한민족만이라고 얘기하기는 분명히 어려운 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뭐냐면 중앙아시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나라가 있었다고 가정을 할 때 그 나라를 우리는 환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환국은 분명하게 12나라였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9개 부족으로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개 나라로, 그러니까 큰 나라가 12나라인 겁니다.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면 그 안에 작은 나라들이 12개가 있고 그 부족은 9개 부족이다. 9개 부족도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9개 부족 그러면 전체가 9개 부족이지 않냐? 아닙니다. 지금 중국도 55개 부족이 있습니다. 그럼 고대에는 부족이 더구나 세분화됐고 지역적으로 모여 살았기 때문에 수백 개의 부족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지배적인 부족이 9개 부족이고 나라도 아주 많은 나라. 그러니까 큰 나라가 하나가 있고 그 안에 12나라가 있고 12나라 하나에 또 작은 나라들이 또 소국이 계속 있었다고 보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지도가 이미 환국시대에도 있었고 한국시대에 전 있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배달국 시대에도 당연히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조선 때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벌써 수천 년 동안 지도를 만드는 방법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고 그 지도가 이미 제작되고 있었는데 이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공인 공유리라는 사람이 구한지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서 만들어 바쳤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도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도는 국가에서 공인받은 사람이 국가가 허락해 줄 때만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도를 외부로 유출을 하면 처형을 받는 시대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처형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이때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도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국가체제가 완성이 됐다는 걸 얘기하고 이 공공인 공유라는 사람은 이미 지도를 만드는 부서에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대동여 지도가 김정호 선생님이 만들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대동여 지도를 만든 사람은 조선의 수천 년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이어져서 내려온 겁니다. 김정호 선생님이 백두산을 7번 갔다 와서 백두산을 그렸다. 상상해 보십시오. 백두산 7번 갔다 와서 그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못 그립니다. 하나님도. 신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골짜기, 산, 그 다음에 오르고 내리고 굽어지고 한 그거를 갖다가 살펴본다는 거는 비행기도 없던 시대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그릴 수 있으려면 국가적인 기관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자금도 필요하고 그것을 인력도 당연히 필요했던 겁니다. 엄청난 인원이 필요해야지만이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만든 사람이 저는 그걸 담당한 사람이
공휴리라는 사람 것만 기록에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공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공자는 우리가 이 한민족을 이야기할, 한민족의 역사를 얘기할 때 큰 흐름은 모든 것은 선도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 수련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빼놓을 수 없는 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한자가 생기고 우리하고 연결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 공자가 이 공 이렇게 쉽게 보면 너무 아주 쉽고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글자들은 쉽고 단순하게 진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천지인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이게 천지인입니다. 천지인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공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자가 여기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있고 그것을 꿰뚫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중심을 둔 겁니다. 공부는 천지인, 하늘, 땅, 사람 그 모든,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는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공이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늘과 땅을 꿰뚫은 사람, 이렇게 해서 천지인 천지인을 포함하지만 그 중에도 사람의 중심을 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부는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해한 사람을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도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제가 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 마찬가지로 그 연결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부자는 아무한테나 붙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근원적인 사람들한테만 붙입니다. 대장부 할 때도 부자고 농부, 어부, 광부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공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공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단체, 국가를 위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장인 공자를 써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 연관되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한지도. 이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가름을 하시면 됩니다. 김정호 선생이 대동의 지도를 만든 게 아니고 어떤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이 정책적으로 지원과 자금을 다 하면서 만드는 아주 큰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21세 소태당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태당군의 제2원년은 갑진년이다. 제47년 경인년에 은나라 왕 무정이 전쟁을 일으켜 이미 귀방을 물리치고 다시 대군을 이끌고 sak도와 영지 등 여러 나라를 침공하였다. 우리가 군사에게 대표하여 화친을 청하고 조공을 바쳤다. 제49년 임진년에 개사원 욕설 고등이 몰래 군사를 이끌고 귀방을 공격하여 멸망시키자 일군 양훈 두 나라가 그러니까 일군국 양훈국입니다. 두 나라가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다. 이때 고등이 대군을 장악하고 서북지방을 경략하니 세력이 더욱 강성해졌다. 고등이 임금께 사람을 보내어 우현왕이 되기를 주청하였다. 우현왕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금께서 꺼리시며 윤허하지 않다가 거듭 청함으로 윤허하시고 두망루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연결되는 것은 중국의 정사라고 하는 거기에 그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우리의 환단국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제 중첩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내용은 상당 부분이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더 연구를 분명히 해봐야 될 아주 소재고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봅니다. 중국 쪽에서 바라봤던 시선과 우리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분명히 반대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남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것을 논의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때 고등이 대군을 장악하고 서북지방을 경략하니 세력이 더욱 강성해졌다. 고등이 임금께 사람을 보내어 우현왕이 되기를. 여기서 이제 우현왕이라는 거는 좌현왕이 있고 우현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군이 있고
그 단군 밑에 부단군이 있는데 그 부단군이 한 사람을 좌현왕이라고 그러고 한 사람을 우현왕이라고 한 겁니다. 예. 그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우현왕이라는 지금 단어 하나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고조선은 3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한 숫자. 그러니까 한민족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러면 저는 분명하게 3이라는 숫자를 들이댑니다. 3은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근원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원리에 의해서 정치체제도 3의 원리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단군이 있고 부단군 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군 하나가 있고 그 밑에 부단군, 좌현왕, 우현왕입니다. 이 부단군이 좌현왕과 우현왕이라고 같이 부른 겁니다. 같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똑같이 이 다스리는 체제도 진한, 번한, 마한이라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3체제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은 다 똑같은 원리로 되어 있는 겁니다. 3이라는 숫자에 의해서 위에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단군이 있고 그 밑에 부단군. 이 부단군을 좌현왕과 우현왕이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삼한제도라고 얘기해서 진한, 번한, 마한이라고 얘기합니다. 3조선 체제와 삼한 체제가 다른데 그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 소태 단군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제52년 을미년에 우현한 고등이 홍서하고 손자 색불루가 우현왕을 계승하였다. 임금께서 나라를 순수하시다가 남쪽 해성에 이르러 분호들을 크게 모아 분호들을 많이 모아서 하늘에 제사 지내고 노래와 춤을 즐기셨다. 이때 오가를 모아놓고 옥자를 양해할 일을 함께 의논했다. 내가 이제 늙어 일하기가 고달프다. 일하기가 고달프다. 서우여에게 정사를 맡기노라. 이에 살수 주위의 땅 100리를 분봉하여 섭주로 삼고 기수라 하였다. 그러니까 서우여라는 사람에게 정사를 모든 정사를 다 맡기고 그 다음에 땅까지 일부 띄워서 줬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현왕이 이 소식을 듣고 임금께 사람을 보내어 멈추시기를 청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이 관계는 소태 단군의 그 손자 되시는 양반이 색불루입니다. 색불루. 근데 이 색불루가 우현왕으로 지금 봉해져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 정권을 통치하는 것을 넘겨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손자가 봤을 때 아주 못마땅한 거죠. 자기한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니까 반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현왕, 색불루고 얘기입니다. 색불루가 다른 사람에게 서우여라는 사람한테 단군이 그 힘을, 그 정권을 넘겨주려고 그러니까 그 손자가 소식을 듣고 임금께 사람을 보내어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청하였습니다. 임금께서 끝내 듣지 않고 그 말을 안 듣고 우현왕이 좌우의 사람들과 함께 사냥꾼 수천 명을 이끌고 사냥꾼 수천 명을 이끌고 군사 수천 명이 아니라는 게 좀 독특하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조금 삼조선 체제를 이해를 하면 되는데 군사권은 단군만 가지고 있습니다. 부단군은 군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좌현왕과 우현왕이 부단군이기 때문에 군권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군사들을 자기들이 가질 수 없었죠. 그러니까 그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사냥꾼들을 수천 명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권이 없으니까 일반 민간인들의 그 사냥꾼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읽고서 시작을 할게요. 우현왕이 소식을 듣고 임금께 사람을 보내어 멈추시기를 청하였으나 임금께서 끝내 듣지 않자 우현왕이 좌우의 사람들과 함께 사냥꾼 수천 명을 이끌고 부여의 신궁에서 단군으로 즉위하셨다. 이에 임금께서 부득이 옥책과 국부를 우현왕에게 전하고 서우여를 폐하여 서인으로 만드셨다. 임금께서 아사달에 응거하여 그곳에서 최후를 마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소태 단군이 내가 이제 몸도 쇠약하고 힘이 드니까 서우여라는 사람한테 정권을 네가 다스리도록 해라 그러고 그쪽으로 이제 양의를 하려고 하니까 소태 단군의 손자 되는 그 우현왕 색불루가 반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한테 정권이 넘어가게 돼 있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는
그 양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사냥꾼 수천 명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단군으로 즉위를 한 겁니다. 단군으로 즉위를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소태당군은 입장이 난감해진 거죠. 그래서 서유여라는 사람을 그 정권을 양이하도록 그 서유여라는 사람을 패하고 그러니까 패해서 일반 사람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태당군은 응거했다는 겁니다. 아사달에 응거해서 그곳에서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고조선 그 다음에 체제의 양이 계승을 보니까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양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다음 왕한테 넘겨주는 그 방법은 첫 번째는 너무나 정당한 방법으로 자식이 있으니까 태자가 있을 경우에 태자한테 넘겨주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이것은 너무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서 오가에서 사람을 찾아내서 거기서 왕으로 즉위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은 오가. 이 오가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가 같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 하나는 직책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오가라는 부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 말, 양, 개, 돼지. 이 이름을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마가, 우가, 저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부족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체제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이 환단고기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겁니다. 이 5개 부족에서 맡은 일이 다 따로따로 있었던 겁니다. 5개 부족은 부족대로 인정이 되고 그 부족에서 담당하는 일이 다 따로따로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도 체제가 그런데 남아있는 체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팔 같은 데 가면 인도도 마찬가지고 어느 한 부족은 그 일만 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일만 하다가 죽어요. 근데 이건 마찬가지로 국가 정책을 운영을 하고 이끌어 나가는데 이 오가에서 어느 한 부분씩을 맡아서 하지 않았나. 그 부족에서 그 직책을 맡아가지고 국가 운영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갖습니다. 그래서 태자에 의해서 양해하는 방법과 오가에 의해서 권력의 핵심들이 지금 여기 다 모여 있는 거니까 오가에서 선출을 해서 양의를 하는 거, 임금 자리를 넘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단군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있고 버금가는 그러니까 부단군이죠. 단군이 있고 부단군이 있으면 그 부단군 중에서 능력이 있을 경우에 그분을 왕위 계승에 이어져서 왕으로 넘겨주는 이런 방법,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고조선의 왕위 계승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세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소태당군에도 이때 백위와 숙제는 고죽국의 왕자로서 왕위를 사양하고 달아나 동해쪽 물가에 살면서 스스로 밭을 일고 먹고 살았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어본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주 짧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위와 숙제 아시죠? 고사리와 뭐 나무를 먹고 살다가 굶어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환단고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백위와 숙제는 고죽국의 왕자로서 왕위를 사양하고 달아나 동해쪽 물가에 살면서 스스로 밭을 일고 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굶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잘 살았다는 얘기가 여기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위와 숙제는 우리가 중국 고사에서 많이 나오고 우리 조선시대 때 특히나 충의 대표적인 인물로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한번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바로 주나라 무왕이 폭군인 은나라 주왕을 없애려 하자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려는 것을 인이라고 할 수 없다며 막아쓴 사람입니다. 이후 무왕이 주왕을 죽이고 난을 평정하자 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주나라 곡식은 먹을 수 없다며 수영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 먹다 굶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백위숙제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환단고기 기록에는 아주 농사 짓고 잘 짓고 살다가
정상적으로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공자의 논어에도 나옵니다. 백의와 숙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백의와 숙제는 인을 추구하여 인을 얻은 사람들인데 또 무슨 원망이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기가 충성을 다하고 자기가 의지하는 대로 삶을 살고 마쳤는데 무슨 뭐 불만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그 몸을 욕되게 하지 않는 이는 백의와 숙제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당국에서는 이거하고 반대적인 기록이 있는 거죠. 한당국에서는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잘 살다가 농사까지 지으면서 사망을 했다는 건데 그럼 이 백의와 숙제가 누구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백의와 숙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동이족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이 백의와 숙제가 있으면 이 숙제는 제껴놓고 얘기하더라도 백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백자가 맞백자죠. 첫째 아들 경우에 이제 이게 이 백자를 많이 씁니다. 근데 백입니다. 이 백은 여러분들 그 한자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그대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를 읽을 때 이 백자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 백자는 무슨 뜻이냐면 삐치는 겁니다. 이렇게 태양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그릴 때 이렇게 삐쳐서 이렇게 옆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는 것이 위에서 내려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뭐가 내려왔냐? 해가 내려온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인을 대표하는 얘기를 할 때 동이족 얘기할 때도 바로 이 글자가 그대로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백자도 똑같은 거예요. 하얗다는 뜻이 태양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얀 가장 밝은 색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백자가 필요한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사람 인자에 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이족을 표현할 때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백자입니다. 그 여기도 살펴보세요. 이자는 우리가 무슨 이자죠? 이게 오랑캐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단어가 바로 이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이자에 대해서는 큰 화를 상징한 거다. 큰 화를 상징한 거다. 또 이 이자는 인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주 이 뜻은 열몇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백이라는 사람은 동이족의 대표적이었던 동이족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의와 숙제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나와 있냐면 고죽국의 왕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죽국의 왕자. 고죽국이 어디냐면 바로 동이족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백의와 숙제는 동이족 사람이고 동이족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참고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제가 이런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훈민정음은 고대의 가림토 글자에서 연결되어서 왔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의 그 고대하고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점에서 있다고. 단군조서 3대 가륵단군에 대한 제가 설명을 쭉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림토 글자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기원전 2181년에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그게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거 말씀드렸었죠. 중국에서 돈이 발견이 됐는데 이 돈에 돈이라고 적혀 있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적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돈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돈에 돈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 노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에서 발표를 할 때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고죽국의 화폐라고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 그 사람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고죽국. 이 고죽국이 어디죠? 지금 백의와 숙제가 있는 나라가 바로 고죽국입니다. 근데 고죽국은 신채호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선의 종족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다. 동이족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삼국유사에는 고죽국의 전통을 계승한 나라가 고구려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죽국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을 한 것이 고구려라고 삼국유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금 위대한 역사들의 상당 부분을 중국한테 넘겨주고 그것을 찾아오지도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22세 단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색불로 단군입니다. 색불로 단군 제2원년은 병신년이다.
임금께서 녹선의 성을 개축하게 하고 관제를 개혁하였다. 가을 9월에 장단경에 행차하여 묘를 세우고 할아버지 고등왕에게 제사를 지내셨다. 11월에 친히 구한의 군사를 이끌고 여러 차례 전투를 벌여 은나라 수도를 함락하고 잠시 강화하였으나 또다시 싸워 크게 격파하였다. 이듬해 2월에 황하 상류까지 추격하여 대첩의 할애를 받으시고 외수와 태산 지역에 번한 백성을 이주시켜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짓게 하시어 국위를 크게 떨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구한이라는 얘기입니다. 구한의 군사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분명하게 단군이 있어도 그 단군 그 밑에 부족, 대표적인 부족이 9개 부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족의 군사가 독립적으로 있었다고 보셔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체제 속에서의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면 개인 그 부족별로 가지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논의할 바는 있지만 여기서 있는 말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 구한의 군사를 이끌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단군이 이끌고 있는 그 체제 내에서도 그 부족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부족이 9개 부족이라고 보면 그 부족들 자체가 군사권을 일부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한의 군사를 이끌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고조선이라는 국가 안에 여러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가 독립적인 그 군사권은 일부는 인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밑에 고조선이 있고 그 밑에 다른 그 자연왕, 우연왕, 부당군이 있었을 때 그쪽은 분명히 군사권은 그 당시까지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이 9개 부족은 군사권의 일부를 가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구한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다는 얘기가 여기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한 백성을 이주시켰다는 얘기를 나옵니다. 이 번한 백성 우리가 이제 마한, 진한, 번한, 변한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번한, 변한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걸 보면 이건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느낌만 가지라고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지금 따온 겁니다. 맨 위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만주 쪽 그 일대를 진안이라고 그러고 번화는 여기서 왼쪽, 마하는 우리 한반도 내 쪽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 사실은 이게 위로 올라가고 이게 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체제에 의해서 마한, 진안, 변환이 유지가 됐다. 이건 삼한 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삼조선과 삼한 체제는 분명히 다릅니다.